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에는 구독자 1000명만 넘어보자, 뭐 구독자 10,000명만 넘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구독자와 조회수 기준의 사고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그런 부담감은 많이 사라졌고, 그거보다 어떻게 하면은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내 메시지를 잘 이해해주고 그걸 통해서 삶의 변화를 조금이나마 같이 만들어갈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채널로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주제 스토리텔링, 인생을 드라마처럼이라고 꼽아봤는데, 여기에서 들었던 게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스토리텔링 능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들었어요. 단순히 우리가 스스로를 소개하는 걸 넘어서 어떤 일 같은 걸 겪었을 때도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뭔가 담백하다면 담백하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도저히 뭔가 더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약간 겸손한 거를 되게 강조하고, 또 내 성과를 내가 약간 어느 정도의 자랑이 섞여서 얘기를 하면은 항상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감탄하기보다는 너 약점만 걸려봐라, 너를 약간 나락으로 떨어뜨려 주겠다라는 약간의 캔슬 컬처 같은 것들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하니까 더 몸을 사리게 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또 그런 거를 겁을 내지 않고, 뭐 어차피 우리가 연예인이 될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될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에서 뭐 흠이 있으면 고쳐나가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나가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이 주제를 꼽아봤습니다. 저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버전이라고 하면 제가 에 올려놓은 것 같은 소개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력을 나열하는 겁니다. 제가 뭐 지금 캡처를 좀 해보면 제 링크드인 피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 경력을 약간 그냥 나열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글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뭐 어디 학교 나왔고 어디에서 일을 했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력을 나열하는 형식의 소개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되어 있는데, 이력을 나열한다고 보면은 뭐 저는 92년도에 부산에서 출생을 했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졸업을 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해외 영업의 부서에서 근무를 했고 뭐 스타트업 창업을 위해서 퇴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소개가 있을 거고, 저는 두 번째는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스토리텔링인데, 부산 컨테이너 부두로 유명한 부산 간만동에서 자라서 서울 쌍문동에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문동에 상경을 한 다음에 사춘기가 와서 나 스스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면은 이제 칭찬도 받고 하니까, 그래서 공부에 몰두했다가 뭐 외고도 들어가고 서울대학교에도 합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또 방황 같은 걸 하다가 1, 2학년 때 중앙도서관에서 니체라는 철학자의 책을 읽게 되고, 우연히 너무 그런 내용들이 좋아서 약간 우리가 무협지 보면은 주화인마에 걸린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그 주화인마에 걸린 것처럼 니체 철학에 심취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집안의 기대도 있어서 군대에서 행정고시를 준비를 하고 행정고시 1차를 전역하기 전에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그 공무원을 계속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가라는 거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그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부족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전반적으로 세일즈 스킬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세일즈 스킬을 가장 빡세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한국에서는 무역회사 종합상사일 것 같다 라고 해서 종합상사를 1순위로 준비를 하고, 다행히 종합상사에 합격을 하게 돼서 약 8년 반 동안 짧지 않은 곳에서 또 인정을 받아서 제조업 회사에도 2년 동안 파견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세일즈 능력을 빡세게 배웠다. 근데 이게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갔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목표치에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닌 것 같다 해서 과감하게 퇴사를 했고, 지금은 이런 스텝 바이 스텝 전략을 버리고 어려운 목표를 처음부터 세우고 그 어려운 목표를 향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스타트업을 준비 중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랑
너무 결이 다르잖아요. 이거를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스토리텔링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레주메 보듯이 이력을 나열한 것보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의 진정성이 담겨 있고 저만이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사람들이 첫인상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첫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스토리텔링이 결국엔 첫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좋은 컨텐츠에 반응을 한다고 하지만, 좋은 컨텐츠라는 게 단순히 정보가 너무나도 인사이트가 넘쳐서 또는 되게 재미있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좋은 컨텐츠이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과거를 살았고 어떤 꿈을 꾸고 있고 왜 지금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약간 관음증적인 것도 더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상대방의 장벽을 허무는 그런 첫인상에 굉장히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사람은 내실이 중요하다.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건 말만 스토리텔링이지 결국엔 약을 파는 거다.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물론 자기 자랑과 스토리텔링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실과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배타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0과 1로 나뉘는 게 아니라 둘 다 갖출 수 있으면 둘 다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그게 필수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장 우리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뭐 메타, 뭐 테슬라, 그리고 뭐 구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각자 파운더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단순히 그 제품이 엄청나게 지금은 압도적이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스토리를 풀어냄으로써 대중과 투자자를 설득하고 그들이 살아남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더욱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번 주에 모임을 가지면서 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한국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결국에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AI로의 그 변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국의 산업화 시대에 통했던 공식과 지금 소프트웨어 AI 시대에 통했던 공식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내실을 갖춰야 되고 말을 떠드는 게 아니라 일단 정해진 스펙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거를 이제 양산을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했다고 하면은 저는 점점 부가가치라는 게 유형에서 무형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소프트웨어 AI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는 더더욱 저는 감성적 연결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기술이 만드는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우리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는, CLSB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당장 우리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우리가 그 테슬라가 정말로 대단한 거는, 저는 전기차라는 그런 패러다임도 대단하지만 전기차 테슬라라는 안에서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결국에는 자동차 회사, 어떤 메이커 회사의 생각은 뭐냐면은, 하드웨어 만드는 게 가장 어렵고 그 양산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옵션, 뭐 철강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디오, 이런 전장이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차가 중요하지 그거는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장 테슬라 FSD가 한국에 이제 딱 상륙을 하고 나니까 사실 자동차는 자체는 정말로 메이커는 정말로 많다. 말만 하면은.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 자체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권리이고, 차보다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42 다시 이제 굉장히 이제 위기도 있고 거기를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하드웨어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자동차 산업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토리텔링이 정말로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내실 없는 스토리텔링은 공허한 말장난이고, 스토리텔링 없는 내실은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이 두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는 거는 뭔가 겸손함을 약간 미덕으로 더 생각을 하니까, 사실 그게 겸손한 게 그게 긍정적인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내가 모난 돌이 정만다는 말인 것처럼 그거를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들이 스토리텔링을 더 연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선천적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들부터가 저는 선천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약간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결정론적 시각을 따지면은 우리가 하는 노력이란 게 다 헛수고가 아닌가?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전자 결정론도 굉장히 싫어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텔링도 하나의 어떤 스킬로 접근을 해서 학습과 훈련으로 향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연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 스토리텔링이 뭐 어떤 스피치 학원에 돈을 내고 다니는 걸 수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피치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강의도 듣고, 퇴사 전에도 많이 들었고, 퇴사 후에도 더 많이 들었지만, 사실 그런 스피치를 통해서 발성을 교정하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고 또 이렇게 라이브로 매주 컨텐츠를 가지고 나를 소개하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더 저의 스피치를 향상시키고 이런 능력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남들 앞에서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런 것들에서 저는 이런 유튜브가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자기 자랑과 스토리텔링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기 자랑에는 이 세 가지가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드라마적인 요소, 업스 앤 다운스, 언더독 스토리인데 연결이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잘난 사람이고 이런 처음부터 잘난 사람을 뭐 존경은 하지만 거리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드라마라는 건 업 앤 다운이 있는 거거든요. 기승전결이 있고, 이런 성공과 실패가 꼭 들어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뭐 제가 뭐 서울 강남에서 엄청 좋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엄청난 사교육을 받고 대학에 가게 된 것도 아니었고, 또 제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뭔가 뭐 소년 등과처럼 행정고시에 바로 합격한 것도 아니었고, 탈락했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종합상사에서 굉장히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뭐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1등 사원이 된 것도 아니었고, 이거는 제가 쓴 에세이에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성공과 실패를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이고, 이게 자기 자랑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패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런 악독하게 나아가는 힘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겨내는 과정 자체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에서 이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거는, 언더독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스토리에 대해서 강한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약자를 응원한다는 거죠. 뭐 빅테크 쪽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예전에 구글은 전혀 메인스트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구글이 언더독으로서 어떤 검색 엔진으로서 이제 1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글이 이제 1등이죠. 구글과 메타, 애플, 이런 데가 이제 나름의 빅테크로서 그들이 1등인데, 우리가 항상 그 기업 것만 쓰는 것들이 아니라 항상 그 기업에 도전하는 작은 스타트업들이 계속 있잖아요. 오픈 AI도 사실 우리가 구글이나 애플이나 메타에서 AI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지, 오픈 AI 같은 처음엔 작았죠. 작은 스타트업에서 이런 LLM,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AI를 이런 상용화 시킬 거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항상 1등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면은 항상 구글 제미나이가 1등이어야겠죠.
제미나이가 유리한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기에는 오픈 AI의 챗GPT도 있고 엔스로피의 클로드도 있고 여러 AI 모델이 있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는 언더독들이 이기는 사례를 굉장히 꽤 많이 봤고 그런 거에서 저는 더 큰 쾌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에서도 특히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요.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서 가장 재밌게 본 거는 제가 요즘에 풋볼을 좀 팔로우를 하니까 풋볼에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국은 대학 풋볼도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큽니다. 프로 풋볼 NFL과 거의 비견이 되는 것 같아요. 대학 풋볼의 영원의 1등은 제가 봤을 때 저기 알라바마주에 알라바마주 그 미국의 남부주 있습니다. 남부주의 알라바마 대학의 알라바마 크림슨 타이드가 대학 풋볼의 1등이에요. 1등인데 그 알라바마 크림슨 타이드가 맨날 1등을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알라바마 크림스 그 미국은 굉장히 그 땅이 넓기 때문에 대학 풋볼도 지역에 따라서 컨퍼런스라고 해서 그 컨퍼런스마다 풋볼 경기를 따로 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우승자를 뽑고 전국 대회를 하고 하는 식인데요. 미국 남부의 이런 SEC란 컨퍼런스에서 알라바마 크림슨 타이드가 1등이고 약간의 꼴등 포지션은 벤더빌트 코모도어라는 팀이 있어요. 근데 벤더빌트 코모도어가 맨날 꼴등을 하니까 근데 알라바마 크림슨 타이드랑 한번 붙은 거예요. 벤더빌트 코모도가 또 질 것이다 했는데 벤더빌트 코모도가 맨날 우리는 이길 거야 라고 계속 훈련을 해서 결국에는 45대 50인가 이기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런 언더독 스토리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들이 미국 사람들이 특히나 또 많고 또 제가 또 봤던 거는 대학 풋볼 중에서도 지금 여기는 1군 대학이고 또 칼리지 전문 대학이 또 미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전문 대학 리그에서도 꼴등이 3년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 이길 것이다 하다가 결국에는 뭐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지만 그 시리즈 이후에 결국에는 1승을 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거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런 거에서 오히려 자기의 약점을 이렇게 감추는 것보다 인정하고 우리는 꼴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아갈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이고 그런 거에서 사람들이 저는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